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권까지 나왔고요. 5권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8권까지 갈 것 같은데 연도상으로는 저렇게 해봐야 한 대략 1850년에서 한 1896년까지 이걸 치더라도 까지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제가 정치 사상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미국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고 와갖고 연세대학교에서 92년부터 정외과에서 정치 사상을 이극찬 교수님 후임으로 이제 맡아서 가르쳤는데 고대 중세 서양 정치 사상, 근대 서양 정치 사상, 탈근대 정치 사상, 동양 정치 사상 이렇게 네 과목을 제가 학부에서 가르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해갖고 마키아벨리 쭉 하고 뭐 미셸 후커가 어쩌고 이런 하이데거가 어쩌고 이런 걸 하고 공자, 맹자 이런 거를 다 했는데 아무리 그 정치 철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상황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그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지 이제 그 맥락을 제가 어떤 철학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근대사를 써놓은 거를 보면은 정말 너무 엉터리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이거를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어떤 나라든지 선진국들이 그렇지만은 자기네 역사에 대한 책들이 1000페이지, 2000페이지 그냥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아무 책방에 나가면 그냥 역사책들, 전기들 우리는 처참하게 없습니다. 있는 것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예를 들어서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읽으면은 뭐 면함 최익현이 어쩌고 화서 이항로가 어쩌고 해서 읽다 보면 막 우리 거를 지키려고 그래서 굉장히 뭐 민족주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은근슬쩍 해석들을 하는데 또 쇄국 정책을 하니까 쇄국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제 뭐 김옥균, 박용효에서 개화파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역시 그래도 박하세상을 배우려고 개화를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일본을 배우려고 했다니까 이거 또 친일파 아니냐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얘기가. 근데 이제 동시대에 전봉준을 취조하는 게 서광범이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때에 1884년 5년부터는 뭐 언더워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까지도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다 동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기독교 관련 책을 읽으면 그냥 자기네 기독교 얘기만 하는 거고 동학 얘기는 동학 얘기만 하는 거고 뭐 위적척사파는 위적척사만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고 무슨 관계였는지 동시대에 살면서 우리 근세사를 만들어 나간 사상들이고 인물들인데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쓰자 그래갖고 주제넘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열등의식죠. inferiority complex. 우리 흔히 콤플렉스 그러는데 생긴 것 갖고도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고 키 갖고도 콤플렉스가 있고 뭐 학력 갖고 인간이 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콤플렉스라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사람을 왜곡을 시키죠. 그 콤플렉스가 이제 심해지면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혀 본인의 원래 모습과는 다른 성격을 만들어내고 이제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뭐 프로이드나 그 융이나 이런 사람들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한 생각, 감정, 기억, 열등의식이 과하여 심리적인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렸을 때 무슨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거나 창피한 일을 당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무의식적으로 이제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전혀 없었던 멀쩡한 게 아니었던 듯이 행동들 하고 하면은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 가장 인정하기 싫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거를 결국은 기억해내도록 하는 게 그게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탄 게 무서우면 한 걸음 해갖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지 이제 그 콤플렉스가 극복이 되는 거고 공포증 이런 게 다 그렇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역사 콤플렉스에 너무 젖어 있는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나라에 다 아시겠지만 OECD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하위 인구 증가율, 세계 3위의 갈등 지수는요. 우리 이거 빼놓고 이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놓으면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자아 정체성이 이 얘기 막 하다가 또 이 얘기 막 하다가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왜 동시대에 일어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잘못 형성이 돼 있고 우리 역사가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정신분석학을 나름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92년에 귀국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은 이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뭘까 그래갖고 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서원에 홈스테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속에 대해서도 해보고 그럼 한국적인 게 뭘까 이제 이러면서 항상 이제 한국의 DNA, 한국 사람들의 엑기스 딱 한국 사람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으로 뭐 딱 구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에센스가 있을 거 아니겠냐.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찾아다니죠. 일본이랑 어떻게 다르냐 해서 뭐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데 뭐 일본 사람이 이렇게 놓는다라. 하여튼 뭐 별의별 수도 학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99년에 연대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에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술대회가 있어서 조지타운에 그 한국학이 그때 서강대에서 신부님 하셨던 신부님이 또 가서 한국학 그걸 만드셨고 나중에 뭐 빅터 차도 또 오고 그래갖고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지만 그때 이제 초기에 한국학 관련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논문 뭔가를 써갖고 가서 이제 발표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데 제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니스 하트라는 켄트 주립대학 교수였던 친구가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데니스가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서강대학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사하고 가족 계획이 어떻게 바뀌고 뭐 그래서 이 현대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뭐 남녀의 구별을 철저하게 공간을 구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친구가 이제 부인도 한국 분이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박사학위까지 했으니까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발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굉장히 이상한 차이가 있더라.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작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더라 그래요. 왜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단어가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봐라. 영어로는 남한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살면 코리안 자파니즈, 중국에 살면 코리안 차이니즈. 그러니까 코리안들이 중국, 일본, 미국 가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남한에 살면은 한국 사람, 북한에 살면은 조선 사람, 일본에 살면은 제일교포, 중국에 살면은 조선족, 중앙아시아에 살면은 고려인, 미국에 살면은 재미교포. 단어도 다 다르다. 호칭 자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주어도 없다. 그 생각해 보실 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재미교포 그러면 그냥 미국 건너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건너가든지 독일 사람이 미국 건너가서 살아도 재미교포입니다. 재미, 화교. 그럼 미국 가서 사는 중국계인데 재미교포는 그냥 아무나. 제일 화교 그러면 돼. 제일교포 그러면 프랑스 사람이 일본 가서 살아도 제일교포예요.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라 그러냐는 거예요. 호칭도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아니 프랑스인이면 프랑스인이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어딜 가나 유대인이고 독일인이고 프랑스인이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보고 조선 사람이라고 이상하고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러는 거고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니까 뭐 한인회 뭐 이제 외국가 뭐 호칭조차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쇼크를 먹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가 그러면 조선 사람이라는 거는 알겠어 있었어. 그건 조선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조선이라는 왕조가 있었으니까 600년. 그래서 북한이 있으니까 북조선 어쩌고 우리 보고 남조선 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 한국은 또 느닷없이 어디서 나온 걸까? 한국 사람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우리가 썼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오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면은 이홍장이나 원색의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삼한이라 그래요. 우리를. 고려라고도 그러고 삼한이라고도 그러고 조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이라고 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한론 할 때 조선을 정복하겠다는 그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명칭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이라는 건데 주로 삼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이란 말은 안 써요. 한국 사람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일제시대 내내 우리는 조선인이에요. 조선진.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춘원 이광수가 소설을 30년대에 잠깐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중에 한국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잠깐 그리고 일본에서 자기네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한인회, 한인 학생 이런 말은 쓰지만 한국 사람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찾아봤습니다. 조교들하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찾을 수 있었던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가 공식 매체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을 우리가 그때 찾을 수 있었던 거는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였어요. 그 전까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러면 기껏해 60년 된 사람이네. 그럼 뭔가 조선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이름도 따로 붙였던 거 아닙니까? 조선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그럼 이건 정말 어쨌든 뭔가가 다르다는 자아 정체성에 큰 변화가 왔다는 걸 느꼈으니까 이름도 이제 바꿨을 거고. 물론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도 아무리 호칭이 다르더라도 우린 역시 단일 민족이야. 반만년 역사야. 단일 혈통으로 다 단군의 자손이고 우리 분명히 아무리 흩어져 있고 여러 나라에 가서 살고 있고 그러더라도 역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지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져보면은 뭐 호칭이야 뭐 상관없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민족의 공통점, 어떤 민족이라 그러면 그 민족은 주로 언어, 풍습, 이념, 종교, 인종 이런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씩 따져보자. 언어,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규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교포 2세, 3세들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외국 사람들 지금 와서 한국말 하는 거 보면 기절할 정도로 잘하죠. 한국 사람보다 더 유식하게 한국말 잘합니다. 진짜. 제 외국어 한국어 열풍이 불어서 한국 선생님 부족해요. 지금 와 있는 영국 대사는 도착하자마자 자기 그 도착 성명을 한국말로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날 유키즈 on the block 이런 데 나와가지고 유창한 한국말로 유재석이랑 얘기하고 그럽니다. 너무 많아집니다. 지금 이거 아세요? 한국과 강의 제공 상위 30개국인데 각 나라에서 몇 개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과목을 개설했느냐를 따진 거더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일본인데 일본에는 376개 대학이 한국학 관련한 과목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맨 꼴찌가 공동 28위가 모로코, 스페인, 싱가포르인데요. 6개씩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싱가포르에 대학이 6개나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인구 500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말은 이제 너무나 보편적으로 됐죠. K-팝 때문에도 다 한국말 따라하고 뭐 외국에 어느 도시나 가도 다 와서 한국말하고 말 걸고 그 외교관들은 물론이고 상사원들, 주재원들, 유학생들은 물론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 다 이제 한국말 배웁니다. 우리가 옛날에 축구하라고 영어 배워야 됐듯이. 언어는 한국 사람 규정해주지 못합니다. 풍습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죠.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풍습이 제일 엉망진창인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식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저도 저렇게 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외국에서 친구가 와서 한국식 결혼식 보여달라면 뭐 보여주실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복 입고 하다가 반 또 중간에 느닷없이 가갖고는 옷 갈아입고 배추 던지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너무 처참합니다. 그리고 저거 해봐야 조선 거지 뭐 저거 지금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어디 민속촌 같은 데 가서 연극하는 거 봐야지 되는 거죠. 저 한국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장례식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학병 영안실에 가갖고 무슨 장례식을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다 저렇게 해요. 전통 상례 다 없어졌습니다. 가면 슬프고 고인을 기리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결혼식에 가면 정말로 즐겁고 서로가 정말 축제 분위기고 절대 잊지 못할 어떤 거를 속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법은 따라서 우리를 전혀 하나로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게 62%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4%는 제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56%는 더 이상 제사 계획도 없다고 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념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념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두 동강 난 나라가 또 두 동강, 세 동강, 네 동강 나고 중국의 시진핑이 왜 저렇게 자기네 근대화 산업화를 억누르면서까지도 왜 다시 잡으려고 그래요? 공산주의 이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죽으라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김정은이네는 그냥 주체사상 하나라도 붙잡아야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붙잡는 거고 뭐 푸틴 그러는 거고 이란 다 그러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우리는 완전히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념 다양합니다. 종교는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입니다. 미국이고 이민국가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개신교가 종교 가진 사람이 25%라 그러고 카톨릭이 10%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에? 하나 있어요. 저 필리핀. 필리핀이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 카톨릭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일본이요? 구교, 신교 다 합쳐서 1%가 안 돼요. 중국엔 뭐. 반면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거의 100% 신도하고 불교 합친 겁니다. 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월남, 스리랑카, 태국 뭐 이런 데는 불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인도 힌두교, 파키스탄 이슬람, 중동 다 이슬람, 이스라엘 빼놓고 유대교.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면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카톨릭, 영국 성공회, 북구는 루터교, 독일이 반반, 개신교, 천주교 반반. 대서양 건너가면은 남미는 다 카톨릭.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50%가 개신교고 한 15% 정도가 카톨릭이고 나머지도 다 거기서 나온 몰몬교 어쩌고저쩌고해서 다 그쪽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교들입니다. 대한민국만 당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아버지는 제사 지내고 엄마는 성당 가고 애들은 개신교 가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교는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절대로 못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딴 나라들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못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인종. 야, 그래도 같은 혈통, 피를 나눈 같은 인종 아니냐, 이제 이럽니다. 근데요, 너무나 간단해. 이거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1960년에 우리나라의 성씨가 258개 있었습니다. 이거 공식 통계들입니다. 저 다음, 대한민국 국세조사,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 여기 60년대 조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씨가 258개였는데요. 그 중에, 그 성씨 중에서, 우리 전통 성씨 중에서도 136개 성씨가 자기네 시조가 외국에서 왔다 그럽니다. 공식적으로요. 자기네 족보에. 귀화 외국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배우기를 뭐 석박김 빼놓고는 다 외국손 성씨라는 것도 다 배우고 그러는데 저희 장모님이 연안이시세요. 연안이씨의 그 프라이드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배제학을 제일 많이 배출한 집안이랍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선생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연안이 씨 시조 이문은 본래 당나라 출신으로 고종, 당나라 고종입니다. 때 중랑장을 지내다가 660년 나당연합군 대총관 소정방의 부장이 되어 신라에 들어와 백제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신라에 귀화하여 연안 후에 봉해졌고 시급 1천호를 받아 살게 되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네 뭐 저렇게 무슨 단일 혈통이요? 그런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성씨가 5,582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06년부터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귀화를 해서 우리 시민권을 따요. 국적을 따요. 취득을 해요. 그러면은 무함마드 씨가 파키스탄에서 와서 무함마드 씨가 결혼하고 귀화를 해서 한국 시민이 되면은 성 쓰면 무함마드 그렇게 쓰죠. 본 이슬라마바드. 근데 그 한자로 쓰겠습니까? 한글로 쓰겠지, 그렇죠? 한자 표기 가능한 성씨는 1,500개밖에 안 된대요, 그나마. 아마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화하니까 이제 많아지고 나머지는 4,075개는 아예 한자로 표기조차도 안 된답니다.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뭘까? 한국 사람의 엑기스가 뭘까? 한국 사람의 DNA가 뭘까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볼 때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은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뭘까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가? 왜 이렇게 유난히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전통예법이니까 다 사라지고 새 거는 아직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고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히 더 전통적인 거가 다 사라졌어요. 태국이고 일본이고 어디고 다 그게 살아있어요. 자기 거가 나름대로. 우리에 비하면은 유럽은 이루 말할 거 없고요. 한국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자체를 다시 해야겠다.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가를 그 질문을 갖고 우리 근세사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나름 깨닫고 나서 다시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역사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분명히 조선 사람은 있었습니다. 조선조 500년, 거의 600년 있으면서 조선조는 있었는데 그 조선조가 1910년 8월 22일 날 멸망합니다. 그래서 나라 국권을 뺏기는데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이제 오늘 제가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가장 그 큰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선 사람 대부분이 조선 멸망한 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슬퍼 안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절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참한 얘기입니다. 우리 근세사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억지로 미화를 시키고 뭔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데에 그 콤플렉스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은 근대화하고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두 개가 다 돼야지 산업화된 근대 민족국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대화는 일제시대에 일어나는 거고 그거는 민족주의하고는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역사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이미 산업화의 맹아와 모든 것이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내버려뒀으면 잘했을 텐데 이 친일파하고 일제가 들어와갖고 다 망쳐버렸고 왜곡된 근대화를 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그렇게 완전히 발라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역사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조선은 정말로 나라도 아닌 나라였었고 막 끝에 가서는 그 다음에 근대화라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제하에서 일어나는 근대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역사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우선 출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조선을 슬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1784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에서도 어떤 특정 종교가 몇 월 며칠 날 처음 들어왔다라는 날짜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훈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갖고 남천주교당에 가서 그 구베야 주교라는 분한테 영세를 베드로라고 영세를 받고 오는 날이에요. 성호 이익의 성호 본인도 아버지가 연행사로 갔다 오셔갖고 엄청난 책을 사갖고 왔고 당쟁에 휘말려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형도 일찍 돌아가고 그러니까 성호는 물려받은 그 재산, 땅, 노비, 책을 갖고서는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그 밑에 이제 엄청난 제자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에 이제 온갖 책들이 다 오는데 그때 명나라 때부터 예수회 마테오 리치 판토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중국어로 번역해냈던 수많은 서양 서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읽어요. 근데 그 밑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 반으로 나뉘는데 한쪽은 그 역사적인 거는 이런 거는 다 받아들이지만 근데 이 마테오 리치가 말하는 천주시대에서 말하는 종교 맨날 하나님 천당이 어쩌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불교 이거 불교의 후진 버전이다 그러면서 이건 믿을 게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다른 한쪽 사람들은 권철신, 정약전, 무슨 이승훈, 이벽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읽으면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서 그 책 최초의 천지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지남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이 양반들이 거기서 그걸 공부를 해요. 그 중에서 이벽이 이승훈 보고 당신 아버지가 이번에 연행사의 서장관으로 가시는데 아버지 좀 따라가라. 잘 됐다. 아버지 따라가서 자금성 바깥에 나가면 남천주교당도 있고 북청주교당도 있으니까 그 아무데나 성당 찾아가서 분명히 외국 신부님이 계실 테니까 너 영세 받고 와 그래요. 그래서 이승훈이 아버지 따라가는 겁니다. 공지사, 겨울 인사 이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황청에 맨날 보고하는 거고 다 있으니 천주교에서 다 번역을 해갖고 아무데서나 다 보실 수 있는 책들입니다. 명나라에는 중국에는 16세기부터 선교사를 보냈고 일본에도 16세기부터 갔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규슈에 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해갖고 임진왜란 때 이미 규슈가 다 카톨릭이 됐으니까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행정이 고니시 아우구스티노였죠. 공유재란 때까지 울산 점령하고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렇게 일찍부터 들어왔었는데 조선에는 우리가 한 번도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는데 조선에서 웬 멋있는 젊은이가 나타나갖고 저희끼리 공부했는데 영세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를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명예반 공동체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 카톨릭 그 공동체가 본격화가 되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4대 부집안들이에요. 아버지가 서장관으로 갈 정도면은 이건 최고죠. 실제 이승훈이 형은 좌포도대장 그러니까 경찰국장이고 다 대단한 그 무반 집안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4대부라는 게 뭐냐면은 유교의 주자학의 사제들입니다. 개신교는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는데 주자학에서는 뭐를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예배는 목사님이 주재하고 미사는 신부님이 집전하면은 그러면 제사는 4대부가 제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자 성리학의 목사님, 신부님인데 자기가 지켜야 될 종교를 버리고 선교사도 안 왔는데 옆 나라까지 굳이 찾아가갖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와요. 4대부들이 핍박받던 여자들이나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굴러 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이거는 특권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갖고 오고
진산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만 몇천 명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켜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조선이 썩었고 무너지기 시작했으면 그 조선의 주인 되는 전체 다 합쳐서 5%도 안 돼요. 4대부들 다 합쳐봐야. 그 중에 한 파트가 아예 외국에 나가갖고 딴 이단 종교까지 받아갖고 와갖고 박해를 했는데도 그걸 지켜내겠다고 그런다는 거 보면 이미 주자성리학은 끝났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동학, 개화파, 개신교, 민족주의 이렇게 다 조선이 아니다. 조선의 주자성리학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체제 갖고는 안 되겠고 이 사상 이념 갖고 안 되겠고 그럼 뭘로 대체해야 되나 새 거를 받아들이자라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게 우리 근세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근세사는. 조선이 잘하고 있었는데 뭐 옆에 와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1910년 나라를 뺏겼죠. 국권 상실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조선 사람 대부분이 조선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주자성리학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 뺏기고 자기네 종교를 거부를 하면은 문화, 문명을 거부하면 뭐가 남습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역사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나라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이 전통 우상 파괴, 아이코노클레즘의 아주 대명사로 돼갖고 뭐 왕족 다 루이 16세랑 뭐 마리 앙뚜아네트 죽이고 사제들을 수만 명 죽이고 했는데 결국은 왕정 복고돼갖고 다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조선 한번 무너지잖아요. 이런 반고 한마디 안 나옵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을 거부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3.1운동이요. 3.1운동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3.1운동이 뭡니까? 국권 회복 운동입니다. 나라 뺏긴 지 10년 만에, 9년 만에 국권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국권을 위해서 마지막 황제 순종도 살아있고, 마지막 황태자 영칠왕 1968년에 여기 낙선제 와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다 살아있는데도 여러분 3.1운동을 일으켰던 분들 중에서 33인이 됐든 48인이 됐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 갖고 하여튼 어떤 사람 중에서도 뺏긴 나라 되찾자 따라서 우리 다시 조선을 세우겠다라는 얘기 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600년 된 나라가 망한 지 9년밖에 안 됐고 마지막 황제 살아있고 황태자 다 살아있는데 단 한 사람도 조선 다시 세우자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나라가 망하면은 방개 황족이 도망가갖고 만리장성 바깥으로 몽골로 돌아서 북원을 세워요. 그러면 북원의 옥새는 나중에 누르하치가 받아가지고 전국 옥새를 받아서 칸이 되는 거고 명나라가 남으면 남명을 세워가지고 그게 나중에 캄보디아까지 도망가갖고 결국은 오삼계 장군이 가갖고 그걸 섬멸을 시키고 이럽니다. 무슨 러시아의 로마노프 그 마지막 니콜라이 2세 가족이 레닌한테 다 총살을 당하면은 그럼 100개 러시아가 일어나요. 그 처참해가 하게 이루 말할 인구의 90%를 농노로 부리고 있었던 그 러시아인데도 그 로마노프 왕조가 망했는데도 100개 러시아가 일어나요. 그거 다시 복원하자고 실패는 하지만 조선에서는 단 한 사람도 조선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승만 박사 왕실이라고 했는데 정말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고 반개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 양반이 한 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대통령 되고 한 건 뭔지 아세요? 왕실 재산 몰수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왕실들이 궁 갖고 있고 그랬었어요. 일제시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영친왕 이런 사람은 내외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영국 황실, 덴마크 황실하고 맨날 가서 사교하고 일본을 대표해서 다 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들어와서 다 뺏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국유화가 되는 거죠. 궁 이런 것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나라를 뺏겼는데 언젠가는 되찾을 건데 그 되찾아야 될 나라가 조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가 나오죠. 언젠가 국권 회복을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슨 나라를 세울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근세사의 과제입니다. 그게 우리 군세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은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서 간 사람 빼놓고 조선 500년 동안에 외국에 이민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지사 연행사 몇 명 갔다 오고 일본에 통신사 몇 명 갔다 온 거 빼놓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 뺏기면서부터 지금 현재 175개국 720만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해방되면 어떤 나라 만들 것인가 해서 누구는 상해로 가고, 누구는 중경 가고 북경 가고, 누구는 도쿄 가고 오사카 가고, 누구는 호놀룰루 가고 샌프란시스코 가고 나성에 가고, 누구는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가고, 그러면서 개신교로 개종해보고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막시즘으로 보면서 우리 소비에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다 조직해보고 모금 활동해보고 신문 만들어보고 별의별 거를 다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새 나라 만들어지면 우리 국권 회복되면 나 이런 나라 만들 거야 하고 수십 년 동안 나가 있다가 1945년 나라가 우리 힘이 아니라 타자의 힘으로 해방이 되니까 다 몰려 들어와갖고 야 내가 지난 한 40, 50년 해봤는데 이거야. 야 기독교 국가 만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막시스트 국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화해가 됩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대안들을 저 나름대로 5가지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에 그냥 의거해서 나름대로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면은 나라 뺏긴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의 손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 사람들 코리안들이 모색하고 있던 대안들이 대충 수렴될 수 있을 것 같다. 5개가 뭐냐면 친중의정 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친중의정 척사파 아직도 한국 사람 삼강어른 중요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존댓말 중요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예의 차려야 되는 거고 나이 1살 차이인데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1살 차이인데 이 선배 대접해야 되는 이 정말로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존댓말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유식하면 한자를 알아야지 유식하다고 그래요. 한자 많이 알아야 되고 정치를 하려면 북글씨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퀴호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60% 70%가 제사를 지냅니다. 아직도 서원 있고 아직도 향교 있어요. 아직도 동성동본 금원 갖고 정말로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자들이나 누가 존댓말 잘 못하는 거 보면 화딱지가 애들 보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지만 우리 체질상으로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이성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죠. 친중의정 척사파가 그런 거고요. 친일개화파는 이제 김옥균, 박영여, 서재필, 윤치호 이런 양반들이 1880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건너가게 되고 일본에 건너가게 되는 얘기도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많지만은 거기에 어쨌든 가서 이분들이 일본이 1853년에 개항을 하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시작해갖고 왕정복고를 해서 80년에 처음 건너가는 거니까 한 20몇 년 이제 한 거죠. 후쿠사와 유키치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고는 우리는 여태까지 문명의 중심은 중국인 줄 알았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문명은 다 중국에서 왔어요. 무슨 뭐 불교도 거기서 한문도 거기서 우린 맨날 전수해. 그래서 뭐 누구야 왕인이 뭐 와가지고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소토쿠 태자한테 뭘 전수해줬고 근데 그래봐야 전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중화야. 중화는 저기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문명이 아니라 중국이 야만이네. 일본이 이게 문명이네. 그리고 일본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그 서양 근대, 서구의 근대 문명, 저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야 이게 진짜 문명 국가네. 라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썩은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려고. 그리고 그거에 속방이 못 돼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독립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일본이 모델이고, 당연히 친일파죠. 객관적인 의미에서 친일파. 그 다음에 이제 친미기독교파는 1884년부터 알렌, 그 다음에 1885년에 스크랜턴, 아펜젤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곧 이제 뭐 게일 뭐 엄청 이분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여성들 교육하고 천민들 교육시켜주고 이러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개신교가 많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개신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정말 놀랍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미국의 개신교 선교가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펄벅 여사 이런 사람들 중국 가고 다 일본 가고 그랬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밤에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리다 보면 그냥 빨간 십자가의 바다. 외국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개신교가 많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설명 잘 안 해요. 설명할 줄 몰라서 그걸.
이게 왜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렸는지. 친소공산주의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소련으로 바뀌면서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이념 아닙니까 막시즘이. 그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조선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일본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아니에요. 그거랑 싸울 수 있는 최상의 가장 안성맞춤인 이념이고 거기다가 이동희 선생이 박진순을 보냈더니 레닌 뭐 사진도 있죠. 바로 옆에다 놓고 레닌 사진 찍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금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싸우다가 이제 자유주의 참변 나고 별게 다 나지만은 어쨌든 초기의 독립운동이 그 돈으로 돌아갑니다. 만주에서 레닌이 주는 돈으로. 그리고 이념 주죠. 코민테르 만들어서 조직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합니까? 아무도 딴 사람 딴 나라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대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그 당시 제3세계 많은 지식인들과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할 땐 반쪽도 그랬고, 위가 지금 북한이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종주의파가 1908년에 단지 신채호가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이제 출간을 합니다. 지금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 유일하게 성경같이 떠받드는 공통으로 받드는 게 단지 신채호의 독사실론입니다. 거기 독사실론에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자고로 일국의 역사는 그 역사의 주인이 되는 일종족을 선택하여서 그 종족의 흥망성쇠를 기록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역사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라고 서문에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아시아에는 6개 종족이 있다. 뭐 한족, 선비족, 말갈족, 모순족 해갖고 우리는 부여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우리가 부여족이랍니다. 그래서 뭐 자명고 나오고 무슨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가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게 뭡니까? 나라 뺏기고 전통 문명 거부했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수많은 다른 언어들 하기 시작하고 작곡어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종교로 개종을 하고 다른 이념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피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민족주의 얘기할 때 항상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민족주의자, 우리 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5개가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MBTI 같이 5개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씩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족주의는 진짜 민족주의 때문에 나라 뺏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탱해줬던 게 분명히 민족주의 맞습니다. 모든 이념과 사상이 다 그렇듯이 너무 오래되고 결국은 남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역효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저는 대표적인 게 이 민족주의가 북한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김정은이가 저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민족이 뭔데 제가 걔랑 같은. 근데 요새는 또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니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려니까 선수를 친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민족이 뭐길래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많이 죽이고 아무리 원자폭탄을 만들어도 에이 우리 향해서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더 이상 쌓일 수 없게 쌓이는데도 그냥 우리 민족끼리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사실 근데 그 끈이 끊어지고 나면 통일이라는 게 물 건너갑니다. 통일이라는 거를 더 이상 할 당위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걸 못 놓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5개를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재미가 아까 친중, 친일, 친미, 친소 이건 친독입니다. 원래 민족주의가 독일에서 나왔는데 친독이라고 그러는 게 좀 그래서 그걸 뺐는데요. 그래서 저는 친중이나 친소는 중립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친일하고 친미는 말 자체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친일이라는 말은 한국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에요. 반역자, 매국노라는 말보다 더 나빠. 친일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특정 나라랑 친하겠다라는 게 여기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친중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친일, 그리고 미국도 조금씩 이상해졌었죠, 친미도. 왜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언어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거 계속 써서 그냥 일상화 시켜버리려고. 처음에 어떤 분이 그 앞에다 굳이 그걸 왜 써가지고 저렇게 친일이라 그러면 싫어서 안 읽고 아니면 뭔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왜 하냐 그랬는데
그런데 재밌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5개 중에서 근대화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라는 기준을 갖고 한번 보세요. 친중의정 척사파가 근대화를 원합니까? 아니요. 우리 것이 좋아서 안 해요. 삼강오리는 좋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일 개화파 근대화합니까? 근대화죠. 일본식 근대화죠. 친미 기독교파 미국식 근대화죠. 자유민주주의 하겠다 그러고 자유시장. 친소공산주의파 아니죠. 공산주의는 마크시즘은 산업화 반대하는 건데 원시 공동사회로 돌아가자는 건데 근대 이후에 나오는 반근대 사상입니다. 이건 전근대 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주의파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저는 아직도 근대화에 대한 굉장한 무의식적인 반감이 있어요. 그 근대화의 열매는 이렇게 다 따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근대화에 대해서 불편해요. 아직도 친중파가 친일파보다 훨씬 많아요. 아예 압도적으로 전 친중파가 많다고 봐요. 중국 문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그냥 여행은 그냥 일본에 뭐 몇백만 명씩 가는 거고 대학가에 가면 이자카야밖에 없더라고요. 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